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군부대와 의정부 교도소 부지 등 11곳이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공공주택과 창업 벤처기업을 위한 보육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 시세가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내려갈 전망이라 매매는 거의 없고 대신 전월세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친기업 행보를 이어온 정부가 공정경제의 의지도 내비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연봉 1억 원을 버는 의사도 가입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혈세 낭비 논란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치된 국가 토지를 일컬어 유휴국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국유지 가운데 도심과 가깝거나 아예 도심 내에 위치한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잘만 하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땅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정부가 이 같은 국유지를 적극 개발해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겨냥한 주택과 신산업 육성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류정훈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동 국유지에 들어선 지하 6층, 지상 23층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입니다. 과거 땅값만 1,000억 원에 달하는 노른자위 땅이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수십 년간 테니스장으로 방치됐습니다. 그러나 캠코가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하면서 현재는 공군 조종사용 주택, 세종시 공무원들의 출장 숙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60%를 상가와 오피스텔로 지어 민간에 임대해 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처럼 전국에 놀고 있는 유휴국유지 11곳을 우선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하기로 한 국유지를 보면 의정부 도심 내 위치한 교도소 부지, 남양주 군부대 부지 등 노른자위 땅이 상당수입니다. 개발된 부지는 공공주택 22,000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주 공간으로 제공되고 창업 벤처기업의 보육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도심 내 세무서, 노후경찰서 등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주요 지역 시세가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내려갈 전망이라서 매매는 거의 없고 대신 전월세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입니다. 1년 전 전용 면적 105제곱미터의 아파트 값이 17억 원이었는데 9월에는 2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엔 3억 원이 빠진 1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 가격과 똑같아진 겁니다. 송파와 서초, 양천 등 다른 지역의 아파트 역시 지난해 9월 최고 가격에 거래됐다가 연말이 되면서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 부담과 경기 둔화 우려, 입주 물량 증가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석 달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거래도 급속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100군데가 넘는데 지금 거래 신고 11월 달에 된 거 보니까 4건, 5건 이런 정도로 굉장히 저조하죠. 매매 대신 전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하루 평균 480건씩 이뤄져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면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급격히 오른 아파트 값이 공시가격으로 반영돼 보유세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침을 내놨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과 함께 3대 경제 기조인 공정경제를 재차 부각시켰습니다. 먼저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이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토록 해 주주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이후 1년여 만입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은 물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 과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혁신 성장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정조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장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서 보던 권세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는데 어떤 배경 때문이라고 봐야 하나요? 네, 원론적으로는 그동안 강조를 계속해왔던 국정 운영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점과 상황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한진그룹 상장사인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계와 야당은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권 행사안을 논의했지만 위원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공의 다시 기금 운용위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후에 문 대통령이 주주권 행사, 적극 행사 방침을 밝힌 만큼 다음 달 초 최종 결정을 할 기금 운용위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재계에서는 연초에 정부가 혁신 성장을 부각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의 발언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어제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이미 나타낸 바 있습니다. 재계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여당까지 참석을 해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주주 행동주의가 부상하면서 가뜩이나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지난해 기준 한진칼 지분율은 1년 전보다 6%포인트 가깝게 늘어서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배당 확대 요구 등을 위해서 주식을 계속 매입한 만큼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과연 조양호 회장 일가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인 강성부 펀드나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줄지도 주목됩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진칼과 관련을 해서는 이미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강성부 펀드가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 1억 원을 버는 의사가 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혈세 낭비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 씨. 연봉 1억 원가량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가입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입할 수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해당 병원에서 3년을 근무하면서 600만 원을 납입하면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의 적립금 중에서 정부의 지원금은 1,800만 원이나 됩니다. 대기업 연봉을 훨씬 넘는 1억대 연봉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세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 자금입니다. 그런데 억대 연봉의 의사가 가입이 가능했던 것은 소득과 관련해 별도의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중소, 중견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지침을 마련해 올해부터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청년들 자산 형성 지원해주는 건데 고소득 청년까지는 지원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임금 상한액을 월 500만 원으로 정했고 하지만 지난해 이미 가입한 고소득자들에 대해선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세금 낭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윤성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우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배경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예.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대기업의 급여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만들었습니다. 줄여서 청내공이라고 하는데요. 청내공은 개인 납입금과 기업, 정부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청년들의 경우 3년 동안 6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취지와 맞지 않는 고액 연봉자들이 포함돼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윤 기자, 의사나 세무사 같은 고액 연봉자들도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얼마나 가입됐는지 관련 부처도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문제죠? 네, 고용부 관계자는 200여 명이 신청한 것만 확인했고 정확히 몇 명이 가입한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예.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임금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그게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몇 명이다 통계를 드릴 수는 없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가입 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만 확인하고 이후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임금 상한액을 새롭게 도입한 만큼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임금 대장을 확인하면서 이상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가입 도중에 임금이 500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가입 후 1년 동안은 500만 원이 넘게 되면 가입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입하고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월급 500만 원이 넘게 되면 가입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임금자에게 지원금이 제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한선을 월 5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고요? 네, 현재의 임금 상한액을 놓고 본다면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사람도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한액인 월 5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인데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봉이 5천만 원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임금 상한액을 놓고 새롭게 도입했지만 여전히 의사와 약사처럼 고액 임금을 받는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가 부실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금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인하할 상황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퇴출이 시작됐습니다. 부실을 정리하고 예금자들의 돈을 돌려준 기관이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 당시 투입한 예보기금은 금융사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쌓아둔 돈입니다. 부실이 정리된 뒤 저축은행도 예보의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과거 부실 탓에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최대 5배까지 높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자산 건전성이 과거보다 개선됐다며 예보료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선거하면서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대부분의 한 90% 이상이 예금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크다고. 저금리 체제 하에서는 예금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보험업계도 예보료율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개선하자는 입장입니다. 예보료를 이제 산정할 때 보험계약 대출이나 사업비라든가 보험금 지급하고 전혀 무관한 이런 금액들까지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보를 산정할 때 조금 빼서 계산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에 대해 예보는 보험건의 문제 제기는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저축은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축은행이 세력으로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지금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자체 개정과 특별 개정을 통틀어 예보기금 총 31조 7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이 중 15조 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금융검찰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과 맞물린 구조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감원 내부에선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손석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일단 전후 사정부터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금감원 간부 비중을 35%까지 낮추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불거진 겁니까? 지난 2017년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 방만 경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실이 너무 많아서 조직 전체가 좀 비효율적이고 또 인적 관리 측면에서는 3급 이상 간부직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당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3급 이상 간부급 인원 비중은 전체 인원의 42%에 달합니다. 역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사 적체가 심한 것이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금감원은 당시 10년 안에 3급 이상 비중을 35%까지 낮추겠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 35% 목표치가 제시된 건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중이 42% 비중을 이제 35%까지 낮추겠다 이런 목표치가 제시된 상태입니다. 예, 금감원이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치와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기간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는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이 목표치를 이 기간 안에 달성하겠다라는 게 10년이었는데 이를 이제 5년 안에 달성해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금감원의 35% 감축안을 달성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죠. 이에 대해서 윤석헌 금감원장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위와 예산 문제를 놓고 충돌했을 때도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네. 금감원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폭발 직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동의를 하지만 기재부나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 이 몰아치기식 인력 감축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구조에서 3급 직원은 일반 팀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관리자급에 포함시켜서 감축하는 것은 타 기관과 비교를 해봐도 예를 들면 뭐 한국은행 같은 곳과 비교를 해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현재 재취업 제한도 있고요. 또 명예퇴직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원만 계속 이렇게 줄이라고 요구를 한다면 인사적체가 더 가중이 되고 승진 기회는 줄어들면서 근무 이용만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를 오늘 금감원에서 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봤는데요. 네. 이 관계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금융위와 기재부가 이런 식의 몰아치기식 감원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직원들이 감독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또 이직을 고민하는 그런 직원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소연을 털어놓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모양새를 갖춘 감축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또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금감원 역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올해 첫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 그리고 투명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신 회장은 또 부진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구조조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대상무형 롯데 신동빈 회장은 다가올 미래의 변화가 그 형태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한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대상무형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무한한 크기의 형태를 인지할 수 없다는 뜻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고강도 혁신을 이뤄나가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신 회장은 이를 위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앞서 롯데는 향후 5년간 5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 회장은 특히 성장이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라면서 부진한 사업은 합리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수감 중 부진했던 신규 투자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신 회장은 또 최근 불거진 롯데마트 물류비 각질 의혹과 롯데칠성 세무조사 등을 의식한 듯 각 계열사 사장단의 윤리 경영과 투명 경영을 주문했습니다. 롯데만의 자산인 빅데이터와 오프라인 매장, 물류 인프라 등을 확장해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혁신을 지속하고 사업 간 시너지를 창출해 DT에 기반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것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1년 만에 주재한 회의에는 롯데 60여 개 계열사 사장단과 사업부문장,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기존의 틀을 무너뜨릴 정도의 혁신이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한중 환경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과 남 탓하지 말라는 중국 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89 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뿌연 하늘은 오후 들어 바람이 불면서 맑아졌고 잠시 문을 닫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다시 열렸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못 타가지고 4시 예약하고 도서관이랑 서점 가서 쉬다 왔어요. 2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어서 서울시청 가서 박물관 보고 시간 다 돼서 왔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 환경당국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첫날 양국 대표단은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 준비한 자료만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할 때마다 중국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중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23회째를 맞은 이번 회의에서도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양국 간 협력만 강조하는 결과가 나올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제기하고 노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중국과 협력을 이끌어내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장급 회의에 이어 오늘 우리 외교부 관계자까지 참석한 이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틀 동안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중국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측은 중국 대기질 개선은 지난 5년간 가장 주력했던 분야이고 이 40%나 개선이 됐다며 이 중국 책임론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대표가 그래도 중국이 여전히 한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에 회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양국이 어쨌든 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이 구체적인 이 합의 수준까지 협력을 이뤄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공동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기질을 연구하고 우리의 그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중국 측에 이전하겠다. 이건 앞서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보다는 중국 측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이 중국이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회의 역시 알맹이 없는 이 선언적인 합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서해에서 인공적으로 비를 만들어서 뿌리는 시험이 진행된다고요? 네, 오늘 금요일 오전에 예정돼 있는데요. 예. 그동안 내륙에서 이제 가뭄에 대비해서 몇 차례 인공가공 실험이 있었지만 해상에서 그것도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줄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험 장소는 인천 덕적도와 자월도 사이의 바다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육지로부터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항공기가 구름 속의 비의 씨앗으로 불리는 요오드와 은을 살포하면 실제 강우량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인공강우 전후로 미세먼지 농도가 변했는지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기술의 경우 성공률이 40%로 알려져서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네. 또 구름이 꼭 있어야만 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 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인공강우 한 번 실험에 쓰이는 비용은 약 70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급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77만 명 가운데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넘는 286만 명은 수급액이 50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최근 철거 논란이 불거진 을지 면옥을 비롯한 세운상가 일대의 보존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둘러싼 정비 사업 계획이 도심의 생활유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상인의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공구상가 밀집 지역은 종합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행정 절차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까지는 종일 평년 기온으로 돌며 큰 추위 없었습니다. 다만 점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은 10도 이상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하루 만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추위가 예상되면서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기순환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쪽 지역 곳곳으로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면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아져 서울 4도, 대전 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불씨 관리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속초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하루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기온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추위는 덜하겠습니다. 낮 동안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아침 기온 영하 5도를 밑돌면서 낮 동안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